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조건을 제시했다는 한 시댁에 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20살 언저리에 만나서 허둥지둥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들 어느 정도 키워 놓았고 지들 앞가림은 할 줄 아니 이제 편안한 여생만 남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댁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참 많았었는데 결국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결정을 내렸죠. 자기 부모와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 너무 힘들어서 부모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아주 잘했다.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남편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그렇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결정을 해서 저는 따른 것 뿐인데 저희 친정에 갈 때마다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던지 내색하지 않은 남편, 일부러 더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웃는 남편이 참으로 안쓰럽더라고요. 마음 편한 날 정말 하루도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도 한켠에 불편함이 항상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더 들 때가 바로 때가 되면 이었었습니다. 생신, 명절, 제사 등등. 어떤 며느리들은 그런 행사들이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하는데 저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댁 행사를 피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시댁 상황을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독불 장군이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위인 사람 없는 양반이었고 자식들 포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만큼 강성인 성격을 가진 분이셨고 그분이 그렇게 모든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 이꼴 나를 따르라. 내 말이 곧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이셨죠. 시아버지는 편찮으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동안 이미 그 여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신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어도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힌 것이 시어머니의 병약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었습니다. 자기 기억 속에 시어머니란 사람은 건강했고 항상 힘찬 모습뿐이었었다고. 그 기억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 하셨었죠. 니들 어머니한텐 다녀왔냐? 에휴, 그러기에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건만 자기가 살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게 있었다고? 그렇게 몸 관리를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나는 네 어머니 가기 전에 얼굴 볼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니들이 항상 들여다보고 특히나 며느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해라. 에휴,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게 뭐야?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자기 고생해. 게다가 자식들 고생시켜. 에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아픈 사람 욕을 할 수도 없고 암튼 나한테 네 어머니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잘 살펴봐. 그렇게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었고 자기 감정만 앞서는 분이셨기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합치겠다 했을 때 어느 자식 하나 놀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 될 것이라고 미리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와 살림을 합치신 그 여자분이 그나마 정상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말이죠. 물론 아픈 조강지처 내팽개치고 그 여자 품에서 껄껄 웃었을 시아버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그 여자도 그 여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시아버지와 살림을 합치자마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시아버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 여자분은 시어머니의 제사를 살뜰히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제사밥을 잘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시아버지와 인연을 강제적으로 끊어버린 것은 그 여자와의 사이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는 모든 자식들을 도둑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돌변에 모두 시아버지가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어 저희들에게 그나마 있었던 정을 떼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만하고 가끔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닐 정도의 사정들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과 살기 시작하면서 틈만 나면 그러시더군요. 오래 살아야 한다고. 저것들이 자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하물며 며느리들이 챙겨드리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었습니다. 몰래 뭐라도 탔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이죠. 시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갈 때마다 혹시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냐고 의심부터 하셨었고, 당신 친딸이 떠다주는 물조차 의심스러워서 냅다 얼굴에 집어던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혹시 의심이 되어도 혼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앞에서 대놓고 말씀을 하셨으니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의심받는데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니 하나둘 자식들이 시아버지와 등을 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자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시댁에 걸음을 안 했고 연락을 안 했고 때가 되어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암튼 그랬던 거였죠. 그렇게 모르는 척 없는 척 지낸 세월이 10년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잘 지내시냐고 엽죽기 또 뭐하고 그 여자분에게 연락 안 오니 잘 지내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뿐이었었죠. 시아버지가 그리 행동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다 있었더군요. 바로 여자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생각했을 땐 그 아들이 당신 눈엔 더 들어오셨나 보더라고요. 친자식들이 아니라 새롭게 살림을 합친 그 여자의 아들이 말이죠. 당신 자식들은 분명히 자기를 저주할 것이라고 친엄이 죽고 나니 바로 새로운 여자를 들인 아비를 그 누가 좋아라 하겠냐고. 저것들이 지금 내 앞에선 안 그런 티를 내고 있지만 원래 다 지 애미 편이었었고 지 애미라면 벌벌 떨던 것들이었기에 당신 친자식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아들은 아마도 다를 것이라고 변변찮은 집안이었는데 이제부터 잘해주면 친자식 못지않게 당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도 자식들 중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으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냐,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냐 하며 그 여자의 머리채도 좀 잡고 시아버지에게 대거리도 좀 했어야 했는데 다들 아무 말 안 하니까 잠잠하니까 시아버지는 그게 다 속내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 의심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친자식들의 생각은 그러했었습니다. 원래 그런 양반이었으니까. 원래 시어머니에게는 정이 없으셨던 분이었으니까. 원래부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던 거였죠. 본래부터 시아버지에게 기대조차 없었던 것이 자식들이었고 시아버지란 사람을 오래전에 포기를 했었다는 것을 모르셨던 거였습니다. 제 동성 그러더군요. 차라리 이게 잘된 것 아니냐고 말이죠. 만일 시아버지 혼자 계시면 며느리들이 더 들여다봐야 하고 까딱하면 둘 중 한 사람이 모셔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차라리 이게 편하다고 말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모실 자신 없었고 만일 시아버지 모셨다가 그 성격 받아주다가는
제 명의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식들인데 시아버지가 오해를 해도 너무 단단히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여자분과 사시다가 그 여자분 아들 잘 보살피시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시아버지 잘 모시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또다시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뜬금없이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피할 이유 없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더라고요. 한참을 통화하다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통화를 하고 남편은 그저 네네 라고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남편이 꺼낸 첫 마디는 이번 주에 다 모여서 본가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게 해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었죠. 시아버지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한 이유가 있긴 했었더군요.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네. 뭐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 잘 보내드렸고 아버지도 거의 마음을 추스리셨다고 하는데 글쎄 그 아주머니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네. 아, 왜 그러셨을지 그건 아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다뇨.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잘 지낼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아픈 조강지저 가고 나서 바로 그 집에 발을 들일 정도로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스스로 그리 하다뇨.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고요. 제가 계속 정말이냐고 정말 그리 하신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이후 남편이 해준 말은 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쩜 그런 불행이 한꺼번에 올 수가 있는 건지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아,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아주머니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건 아니고 그 아주머니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 그 아들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하대. 아마도 자기 어머니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 충격에 그런 것 같은데 일시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문제인 건지 치료를 시작했다곤 하는데 그 아들 일 때문에 의논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 남편의 그 말을 듣고는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좋게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주할 만큼 미워하거나 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해했고 한 사람은 그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시작부터 꼬였었던 인연이었는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연을 탓하기엔 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아들에게 한 명의 자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들 일이긴 한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었나 봐. 지금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정신을 놓았다 붙잡았다 하니까 그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 봐. 아버진 지금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의논을 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 아이에 관한 거지.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셔서 저희들을 급하게 찾은 이유는 바로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좀 복잡한 것 같네요. 여자가 그리 되고 여자의 아들이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 아들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자식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궁금하시겠죠? 부는 정신을 놓아버렸고 목까지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 텐데 그럼 그 모가 보살피면 될 것을 왜 연락 끊어진 시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는지 말이죠. 그 엄마라는 사람 또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네요. 급작스런 사고로 말이죠. 남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여자분이 아들이란 사람 정신줄을 놓을 만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닥쳐버리니까 감당이 되지 않았겠죠. 기가 막히면서도 슬픈 사람들 이야기라
한동안 가슴이 먹먹하긴 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대충 감은 잡고 있었지만 그 주 주말 정말 오랜만에 모든 자식들이 시댁에 모이긴 했었습니다. 역시나 시아버지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 아이의 거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긴 하더군요. 당신이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왜 다들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하진 않으셨어요. 불쌍하다, 안쓰럽다 했지만 그 여자의 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나약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미안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갑자기 시아버지의 탓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로 향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자식들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또 범하시는지, 10년 만에 만난 자식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셨던 본래의 시아버지 모습을 또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애미가 저 세상에서 요사스러운 짓을 한 것 같다. 니들 애미 잘 찾아보고 있는 게냐? 자식들이 잘 찾아오질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암튼 오늘 니들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를 한 명 니들이 돌봐야겠구나. 대신 공짜로 부탁하는 건 아니야. 그 아이만 잘 거둬주면 내가 죽기 전 모든 내 재산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다 줄 생각이다. 니들한테 나쁜 조건은 아닌데 싶은데. 이미 니들 애들 다 키워서 사는 재미도 없을 텐데.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낙이 되지 않겠어?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냐? 계속 내 옆에 있다 보면 죽은 네 애미가 또 요사스러운 짓거리를 해서 애한테도 피해가 가지 싶어. 그러니 얼른 데리고 가도록 해라. 애한테만큼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 인정이 있다면 니들이 잘 의논해서 누가 거둘 건지 결정하도록 해라.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어. 남의 자식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저에게 보살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인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돌아갈 곳이 없으니 친자식들을 찾아대는 시아버지도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았고요. 당신 자식들의 돈에 미친 사람들도 아닌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착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전 재산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남의 자식을 걷어달라뇨. 게다가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요사스러운 짓을 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라고, 애라도 피해야 한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저리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탓하는데 그 어느 자식이 그 아이를 거둘까요? 아직도 자식들을 저리 모르시다니,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생각하시다니, 시아버지가 헛살아도 너무 헛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안쓰러운 선택을 한 건 충분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테니까요. 충분히 그들의 삶을 동정할 수는 있지만 시아버지의 요구사항을 저희는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불쌍합니다. 저희가 많이 거두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찌 될지,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드릴 수가 없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억을 준다 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제 머릿속이 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식구들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특히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화를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다들 시끄러운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좀 진중한 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면서 다들 일어나라고, 얼른 가자고.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탓을 할 줄은 몰랐다며 할 말 없으니 가자고 다른 동생들에게 얼른 일어나라 하더군요. 남편이 그런 모습 살면서 처음 봤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고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날은 분명 남편이 흥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리 행동하니 시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서 어쩔 거냐고, 애까지 어찌 되었으면 좋겠냐는 거냐고, 아니면 니들도 그리 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탓을 하다뇨. 아버지란 사람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머니 탓을 하시다뇨. 그냥 잘 사셨으면 될 것을. 그분과 아버지 남은 인생 잘 살아갔으면 되었을 것을. 아버지야말로 무슨 요사스러운 행동을 하셨기에 그분이 그리 되셨단 말입니까? 모든 게 다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일 아버지가 해결하세요. 전 재산이요? 돈을 주신다고요? 아버지, 정말 정녕 친자식들을 이리도 모르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깟 돈으로 환심을 사서 남의 자식을 키울 만큼 아버지 친자식들이 그렇게 속물로만 보이시던가요? 실망입니다. 포기를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에게 대단히 실망입니다. 앞으로 저희 볼 생각 마십시오. 그렇게 혼자서 독불 장군으로 자기만 위하면서 평생 남의 탓만 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세요. 저 아이도 아버지의 부덕의 결과겠죠. 만일 아이가 잘못된다면 그것도 아버지의 인생의 한 부분이겠죠.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었고 그 누구도 아버지 선택에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 행동하신 분이 결정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라면 말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오늘부로 아버지 얼굴은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면 그땐 도 이상 자식돌이는 할 테니 잘 살아가십시오. 남편이 말을 저리했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신다 해도 어찌 되신다 해도 아마 이젠 영원히 시아버지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남편의 모습도 처음 보았었고 시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너무 실수를 하신 건 맞으니까요. 왜 당신 자식들인데 이리도 모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착하고 순하고 차분한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곳에 다시 한번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 시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친자식들을 욕하실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꼬여도 한참 꼬인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이 일로 또다시 상처를 입은 시아버지의 친자식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어찌 친자식을 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더 아낄 수 있으며 그 자식 잘못되고 나니 친자식들에게 짐을 떠안겨 주려 하다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팔은 안으로 굽는지라 우리 가족들이 입었을 상처들이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앞으로 또 이 일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지 시아버지 보지 않는 것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불편했었는데 이젠 남의 자식 키워주지 않아서 이 꼴 났다는 탓을 들을까 또 다른 불편함을 안겨주시네요. 어쩜 이렇게 자식들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으실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